지금부터 솔직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 돈을 쓸 때 묘한 죄책감이 든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음에 드는 비싼 옷을 발견해도 가격표를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옵니다. 결국 가장 싼 물건을 고르거나 그마저도 사치라며 발기링 돌린 적이 무수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괴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낡은 신발은 모른 척하면서도 집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해 오면 태도가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곧바로 이체합니다. 내가 잠시라도 집을 비우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것 같아 불안하다. 당신은 스스로 쉴 자격이 충분한데도 잠시라도 쉬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지독한 강박에 시달립니다. 가족들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해야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속이 문드러지고 피눈물이 나는데도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시 짐을 짊어집니다. 솔직히 말해 가끔은 도망치고 싶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진다. 만약 이 질문 중 2개 이상의 예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적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헌신적인 기둥이라고 포장하며 위안을 삼고 계시겠지만 오늘 그 잔인한 착각을 산산조각 내어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우고 평생을 바친 사람들은 노년에 가장 높은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들보다 우울증 위험도가 5배나 높았고 무엇보다 가장 믿었던 가족들로부터 정서적 고립을 겪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희생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시선으로 본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이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아랫목, 무조건적인 내 편,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받아주는 안식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가족의 신화를 학습하며 자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오히려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족 유착이라는 병리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상태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정서적 착취입니다. 한번 뼈저리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직장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얻어먹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나요? 아마 적어도 한 번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할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 배우자가 차려준 밥상을 받을 때, 혹은 부모님이 빨래를 해두었을 때 당신은 그만큼의 무게로 감사하고 있나요? 반대로 당신의 뼈를 깎는 희생에 대해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는 타인에게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예의를 지키지만 가족에게는 편안함이라는 명목의 날 것의 감성을 쏟아냅니다. 여기서 가족은 소중하다는 환상이 독이 됩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예의야. 가족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이 문장들은 사실 아주 교묘한 심리적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뇌는 점점 나는 가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가짜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가족들의 뇌는 당신의 희생은 우리 집의 기본값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당신이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도 가족들은 그것을 당연한 풍경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반복될까요? 당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가족이 유독 이기적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뇌가 가진 아주 교묘한 설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운명 공동체라고 부르며 절대적인 환상을 더 씌우지만 냉정하게 말해 가족 또한 인간관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독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모든 심리적 방어 기제를 해제해버립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희생을 강요해도 함부로 말해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자녀일수록 혹은 책임감이 강한 부모일수록 이 불리한 관계의 늪에 저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먼저 수십 년간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죄책감부터 시원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과 공허함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신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환상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당신의 무너진 자아를 보라고 말이죠.
당신은 그저 사회가 억지로 주입한 잔인한 거짓말 시스템에 희생당했을 뿐입니다. 이제 경제학과 심리학의 냉정한 렌즈로 당신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현상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현상의 이름은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연구진은 한 대학교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그룹에게는 가끔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었고 B그룹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 달 뒤 학생들은 누구에게 더 고마움을 느꼈을까요? 놀랍게도 가끔 도움을 받은 A그룹에 대한 감사 점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반면 매일 헌신적인 서비스를 받은 B그룹 학생들은 그 호의를 당연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서비스가 조금만 늦어져도 고마움 대신 불만을 터뜨렸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족에게 겪고 있는 헌신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잠을 줄이고 취미를 포기하고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며 인생을 갈아 넣을수록 당신의 뇌와 가족의 뇌에서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헌신이 너무도 맹목적이고 풍부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폭락해버린 것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화폐가 무한정 풀리면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듯 당신의 끝없는 헌신은 그 가치를 철저하게 영원으로 수렴시켰습니다. 상대방의 뇌 구조에 당신의 피와 땀을 거저 먹어도 되는 무상복지 시스템으로 각인시켜 발린 겁니다. 머릿속으로 아주 잔인한 그림을 하나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짊어지고 타는 듯한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 당신이 그 얼음을 집으로 가져왔을 때 가족들은 당신을 구세주처럼 떠받들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참으며 매일같이 얼음을 실어 나르자 소름 돋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부르튼 발과 피나는 어깨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바닥에 녹아내린 물방울을 가리키며 왜 어제보다 얼음이 작냐며 당신에게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0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을 못했을 때 가족들이 서운함을 토로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가족관계에서는 정서적 부모화라는 독특한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거나 형제 중 한 명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며 가족 전체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희생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신의 자존감은 서서히 마모됩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무너질 거야 라는 생각은 책임감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을 그 관계에 묶어두기 위한 심리적 쇠사슬일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거나 나도 모르게 억울함에 주먹을 꽉 쥐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댓글창을 열어 적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얼음을 나르는 혹으로 살지 않겠다. 혹은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말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스스로의 삶을 되찾겠다고 단호하게 맹세하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갉아먹는 이 끔찍한 고리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만약 이 순간에도 하지만 가족이 불쌍하잖아,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모두가 평화롭잖아 라며 비겁하게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이대로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이 맞이할 결말은 단순히 섭섭함을 넘어서는 처참한 파국입니다. 당신의 모든 돈과 청춘, 심지어 영혼까지 다 바쳐도 철저하게 버려지는 그 잔혹한 경제적 파산의 늪이 도대체 어떻게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게 될까요? 이제 당신을 파멸로 몰아넣을 가장 끔찍한 금융사고, 즉 감정의 빚더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하나 가정해보죠. 당신은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털어 동생의 학비를 대거나 당신이 살 아파트 중도금으로 써야 할 돈을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는 아주 순진하고도 치명적인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가족이라면 당연히 알아주겠지. 나중에 내가 힘들 때 그들도 나를 도와주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철저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병들어 쓰러지거나 지갑이 텅 비어버린 순간 그들은 당신을 부축하기는커녕 오히려 차갑게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당신이 베푼 호의에 중독된 그들은 베푸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무너졌을 때 왜 예전처럼 돈을 주지 않냐며 서운함을 토로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머리를 쥐뜯으며 묻고 싶을 겁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갈아넣고 있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투자 모델이라는 냉정한 심리학적 이론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에 투자한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쏟아부은 감정의 양이 많을수록 그 관계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공들인 게 아까워서 스스로를 더 깊이 밀어넣습니다. 혹은 이제 와서 그만두면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늪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되찾을 수 없는 악성 부채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결코 돌려받지 못할 빚을 지우며 그 빚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잔인한 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희생하면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당신이 희생을 멈추지 않는 한 고마움을 모르는 가족은 영원히 고마움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몫까지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해결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과도한 헌신은 당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정서적 미성숙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살리는 영웅이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기생충으로 길러내는 비극의 설계자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걸 깨닫고 가족과 영원히 등을 돌려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상위 1%의 지혜로운 이들은 절대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잔혹한 게임의 판을 뒤집어버리는 3가지 행동 수칙을 실행할 뿐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처방전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음의 병은 가족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걸었던 당신의 기대에서 생겨납니다. 이제 그 썩어빠진 환상을 부숴버릴 시간입니다. 가족을 특별한 신성구역에서 끌어내려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잣대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친구에게도 하지 못할 무례한 행동을 가족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도 요구하지 못할 무리한 희생을 가족이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멈춰야 할 착취입니다. 당신을 착취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줄 3가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물리적 제약과 나만의 규칙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기 전 근처 카페나 공원에서 단 30분이라도 나만의 성격을 만드세요. 그 시간만큼은 가족의 연락에 답하지 않는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가족의 요구가 끊이지 않아 괴롭다면 강제로 그 연결을 끊는 물리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전원을 끄고 자동차 안이나 공원 벤치에 가만히 앉아 당신의 뇌가 폭력적인 욕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경험을 맛보십시오. 두 번째는 배수진 전략입니다. 가족에게 헌신하기 위해 남겨두었던 당신의 퇴로를 차단하세요. 지금 당장 당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적금을 시작하거나 평소에 사고 싶었던 강의를 결제해버리세요. 환불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당신의 에너지가 가족이 아닌 당신을 향하게 강제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선언하세요. 이 돈과 시간은 내 운명이다 라고요. 가족을 위한 예산을 짜기 전에 당신을 위한 생존 예산을 먼저 떼어놓는 것이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적 방어선 구축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이 침묵하며 희생할 때 그것을 동의로 해석합니다. 이제는 명확한 언어로 당신의 한계를 통보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돼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상대가 화를 내거나 실망하더라도 그 감정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기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을 울릴 잔인하지만 따뜻한 진실을 전합니다. 가족이라는 거대한 우주 속에서 길을 잃었던 당신이라는 작은 별을 돌보십시오. 남을 비추느라 스스로를 태워 없애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멸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빛나고 충분히 행복할 때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도 비로소 그 빛의 온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100점짜리 희생자가 되기보다 80점짜리 행복한 개인으로 사는 것이 당신의 영혼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밤에게 말아주세요. 그동안 참 애썼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고마움을 모르는 자들의 발밑에서 스스로를 태울 것인가? 아니면 당신만의 찬란한 빛을 낼 것인가?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타인의 고마움에 구걸하지 않는 오직 당신만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